이번 시간에는 PLA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IO패드, IO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로직 어레이는 저희들이 보통 CPLD나 CAL, FPGA보다는 약간 단순한 프로그래밍 로직 어레이를 만들 때, PLA 만들 때 사용하는 블록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풀헤더를 만든다고 했을 때 풀헤더는 썸이 1이 되기 위해서는 A, B바, C바 혹은 A바, B, C바 그리고 A바, B바, C 그러니까 두 개는 제로고 한 개가 1이면 그러면 썸이 1이 됩니다. 또는 셋 다 1이면 썸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리 아웃은 A, B, B, C, C, A 두 개가 1인 경우에는 1 이상인 경우에는 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 다음 썸이 나옵니다. 썸 오브 프로덕트도 가능하고요. 프로덕트 오브 썸도 가능합니다. 현재 적혀 있는 수식은 프로덕트 오브 썸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하고 나중에 OR을 가지고 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일반적인 그 PLA의 형태는 입력이 주어지면 A, B, C 입력이 주어지면 입력과 입력의 바 그리고 입력과 입력의 바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퓨즈들이 있어요. 이 퓨즈들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지금 썸을 내기 위해서는 이 4개의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를 따오고요. 나머지 B바, C바를 따와서 여기 A, B바, C바 신호 여기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블록에서는 A에서는 바를 따오고요. 그리고 B에서는 B를 따오고 C에서는 C의 바 역방향이 되어 있는 걸 따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바, B바, C도 이렇게 나오고 A, B, C는 A에서 A를 따오고 B에서 B를 따오고 C에서 C를 따오게 되면 A, B, C 프로덕트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덕트 라인은 먼저 퓨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징을 할 때는 이 게이트가 뭐 A를 고를 때는 A를 고를지 A의 바를 고를지 지금 여기는 A를 고르고 여기는 A 바를 고르게 되어 있죠. 그죠? 퓨징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캐리 아웃을 내기 위해서 A, B, B, C, CA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를 마찬가지로 A, B를 가져오거나 A, C를 가져오거나 B, C를 가져오거나 해서 프로덕트 레이어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엔드 플레이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뒤에 썸을 내는 부분이 OR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AB나 AC나 BC 중에 하나 이상이 1이 되면 OR을 취해서 캐리 아웃을 뽑고요. 마찬가지로 이 넷 중에 아무거라도 하나가 발생을 하면 썸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썸 캐리를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실제 회로로 구현을 할 때는 닷 다이그램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닷 다이그램에서 PLA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엔드 게이트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시리즈 커넥션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S의 바를 취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S의 바가 여기 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구현할 때는 보면 뒤쪽에도 그렇지만 노아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를 취하게 되면 A 바, B, C가 오게 됩니다. 여기가 보시면 그래서 A 중에 A 바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B, C를 가져와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는 A 바, B, C인데 여기 바가 있기 때문에 노아 게이트로 구현할 때는 여기를 바를 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할 때 노아 형태로 여기 있는 그 커넥션 자체를 엔드 게이트를 쓰는 것보다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노아 게이트로 두 번을 거쳐서 나올 때 인버팅된 S와 인버팅된 썸을 캐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저희들이 AB, AC, B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B를 뽑을 때 여기 AB인데 A의 바와 B의 바를 노아 게이트로 연결해서 바를 취한 이렇게 해서 C 아웃의 바를 여기서 이 라인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A 바 B하고 여기도 보시면 A 바 C 바 그리고 B 바 C 바 이렇게 뽑아서 이걸 이용해서 썸과 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닷 다이그램이 실제로 회로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제 PLA 같은 경우는 노아 게이트 형태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수도 엔모스 노아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P 채널 소자들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 게이트 형태로 위에 있는 이 닷 다이그램으로 옮기게 되면 다시 있는 자리에 트랜지스터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있는 자리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노아 게이트를 만들고요. 여기 뽑아낼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 게이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수도 엔모스 P 채널 소자가 있고요. 이 라인에 붙어 있는 것들이
여기가 그라운드죠, 그죠? 이 그 ABC 라인이라든지 A바, B바, C 라인들이 이 라인들이 이 낸드 게이트 저희 NMOS 트랜지스터를 온오프 시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출력 값이 노아 게이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노아 게이트로 연결하게 되면 인풋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시리즈로 커넥션 되지 않기 때문에 회로의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썸과 캐리 아웃의 발을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썸 캐리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product and sum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제 레이아웃으로 옮기게 되면 오른쪽처럼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 구조들이 sum of product 혹은 product of sum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product of sum으로 구현을 하고 나서 퓨징을 하게 되면 어디에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연결할지 여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의 그 로직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와 IO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는 실제로 이제 그 칩을 만들고 나서 외부로 신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전력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입력과 IO 패드, 그 외부와 입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IO 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패드와 셀들이 들어가는데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역할은 이제 그 칩에서 외부 이제 PCB 보드 쪽으로 신호와 전력을 넘겨주기 위한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패키지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이 패키징 모델도 꽤나 복잡합니다. 패키지를 하면 추가적으로 왜곡이라든지 지연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드하고 연결할 때 미케니컬하게 납땜을 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버스니스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미케니컬하게 튼튼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칩에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열을 외부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트싱크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패키지가.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칩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 팽창 계수들이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실장을 하고 나면 구동하면 열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근데 외부 머티리얼하고 열 팽창 계수가 다르게 되면 사용하다 보면 저희들이 마운팅 온 디바이스가 디태치 돼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조 비용이 이제 비싸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에 하는 역할과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패키지 모델도 꽤나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칩을 만들고 나서 외부로 신호를 뽑아내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인데 이런 패키지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이 또 많고 머티리얼 속성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도 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모델링 시장 혹은 패키지 제작 시장도 꽤 큽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표준 패키지들 종류들인데요. PLCC 구조들도 있고요. 듀얼 인라인 타입 패키지, 이게 이제 딥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볼 그리드 어레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자동 마운팅 같은 것들을 하려면 표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패키지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패키지들 중에는 멀티칩 모듈들, 즉 칩 여러 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이제 올린 다음에 외부와 연결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요. 저희들이 쓰는 CPU들도 안에 보면 매트 연산이라든지 신호처리 블록들이 따로 멀티칩 모듈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칩하고 패키지를 연결할 때 저희들이 와이어 본딩을 쓰거나 요즘은 플립 칩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이 여기에 있으면 그 칩 주위로 패드 프레임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드 프레임이 이제 깔리고 그리고 이제 패드 사이에 패드와 패드 간격, 나중에 IC 저희들이 여기 안 나오네. IC를 만들고 나면 이제 패드와 패드 간격이 있는데 그 패드 피치 간격들이 굉장히 좁습니다. 최근에는 뭐 50 마이크로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패드 피치 간격, 패드와 패드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나 골드 본딩 와이어 가지고 패드에 연결하고 패드 프레임 쪽, 칩의 패드와 이제 패키지의 패드 프레임 이쪽을 본딩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터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이제 일렉트리컬하게 커넥션 되는 역할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 히트싱크 역할도 마찬가지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히트 스프레딩 하는 이런 패드들도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본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칩과 이제 리드 프레임, 여기 이제 패드에 있는 리드 프레임하고 서로 연결을 하려고 본딩을 하게 되는데, 본딩을 하게 되면 패스팅 인덕턴스가 추가가 됩니다. 대체로 한 1mm에 한 1나노 정도, 1나노 헬리 정도의 인덕턴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라인은 영향은 받지는 않지만 하이 프리퀀시 신호 같은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 경우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키지들이 그 신호선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파워 레이어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 자체가 어느 정도 작은 PCB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설계를 해야지 다양한 신호들과 사이에 일어나는 간섭이라든지 이제 적절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 이제 플립칩도 많이 사용하는데, 플립칩은 본딩 와이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칩을 뒤집어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볼 범퍼가 있어서 그 볼 범퍼 위에 칩을 정확하게 얼라인해서 올리게 되면 그 볼과 패드가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 메탈 패드 끝쪽을 솔더볼로 이제 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칩을 뒤집어서,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얘기가 뒤집는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얼라인을 하게 되면 본딩 와이어가 아니라 볼을 이용해서 얼라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드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드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칩에 보면 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칩에 패드가 여러 개 있겠죠, 그죠? 이런 패드가 있는데, 이런 패드를 뒤집어서 여기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던 패드가, 여기에 패드가 와서 이렇게 얼라인이 되면 본딩 와이어가 아니라 이 볼 범퍼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플립칩 기술입니다. 그래서 얼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뒷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로 찍어서 투과할 수 있게 돼. 실리콘을 투과해서 밑에 메탈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라인이 되고 나면 히팅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키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패키징 자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자체 패러스틱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의 이제 모델들이 보통 이제 캐파시터나 인덕터로 모델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칩이고요. 이제 리드 프레임 쪽으로 연결됐을 때 인덕터라든지 라인과 라인 사이에 이제 그 캐파시턴스, 이런 모델들이 패키지를 할 때 이제 민감한 신호들 혹은 스피드가 빠른 신호들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이런 모델들이 정확해야지 패키지의 영향들을 고려해서 밖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본딩 와이어에 대한 이펙트들, 그리고 리드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패러스틱들, 그리고 패키지들이 이제 그 패드 투 패드 사이에 가지고 있는 패러스틱들, 뭐 이런 것들이 이 패키지 모델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칩을 뽑아낼 때 보시면 그라운드를 여러 개를 둡니다. 칩 안에서 이제 칩이 하는 일들이 보통 이제 VDD에서 회로가 풀업 쪽 회로와 풀다운 쪽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라운드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력이 공급이 돼서 일을 하게 되면 전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라운드를 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러 블락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를 뽑아내는 게 여기서 한 일들은 가까운 쪽으로 그라운드로 뽑아내면 되고요. 여기서 일을 하는 애들은 이쪽으로 뽑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하는 칩은 이쪽으로 뽑고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그라운드를 뽑아내서 여기 있는 여기에 떨어진 이런 전류가 먼 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다 보면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중간에 신호들이 망가지거나 이 자체가 제대로 펑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차지는 가능한 가장 짧은 패스를 통해서 그라운드를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여러 개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VD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급할 때 여기에 있는 VDD가 이렇게 몰려와서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이 자체가 플라스틱이 커져서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 VDD를 공급할 수 있게 VDD와 그라운드는 패드가 남으면 많이 둬서 이제 그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을 좀 줄이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들이 살펴보는 게 이 패드 부분, 이렇게 패키징을 했을 때 플라스틱들 어떻게 고려할 건가 하고, 여기는 이제
열 방출에 대한 내용인데요. 더멀 레지스턴스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모하는 전력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더멀 저항 값을 나타내고요. 여기가 온도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저희들이 칩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 칩이 있어요. 칩이 있고 이걸 패키지에 연결하죠. 그죠?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패키지는 또 바깥쪽에 히트싱크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 칩에서 저희들이 전력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칩이 동작하고 있는 앰비언트 템퍼처, 이 다른 공기 중의 온도를 나타내요. 이 온도를 기준으로 얘가 델타 P만큼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하면 전력 소모 곱하기 얘가 더멀 레지스턴스. 여기를 우리가 J 곱하기 패키지, 정션 패키지라고 하죠. 이 패키지는 뭐냐면 이 칩에서부터 패키지까지 열저항을 나타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정도 이게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걸 나타내요. 여기를 기준으로 전력 소모가 일어나면 열 저항만큼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칩의 온도가.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열저항이 같은 전력 소모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 열저항은 바깥쪽에 히트싱크 같은 걸 달게 되면 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열저항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게 작으면 같은 전력 소모의 온도 변화가 작은 거고요. 이 저항이 크면 온도 변화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앰비언트까지, 여기가 이제 그 앰비언트 템퍼레처가 여기 있으면 이 앰비언트 템퍼레처에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 여기 패키징 있는 쪽인데요. 여기 정션 패키징이 있고 여기 안에 세타 PA가 있어요. 여기가 패키지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온도 차이는 파워 곱하기 이거고요. 온도 차이가 요 전항이고 여기에 온도 저항은 파워 곱하기 세타의 JP 이렇게 돼요.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저기 온도 차이는 이 둘의 합입니다. 그래서 실제 델타 P는 P 곱하기 세타 JP 더하기 세타 PA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값들을 줄이려면 표면적이 크면 열 방출이 잘 되기 때문에 더멀 저항이 작아요. 열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히트싱크를 달면 이런 값들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가 히트싱크가 있는데 히트싱크가 더멀 저항 값이 이게 세타 J 세타 J 히트싱크 with thermal resistance to package, resistance from chip to package. 여기가 패키지의 열저항이 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타 PA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 온도가 55도 정도 돼요. 55도 정도에서 파워 소모 곱하기 세타 JP 더하기 세타 PA를 더하면 얘가 실제로 정션의 온도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깥쪽이 55도예요. 근데 여기서 패키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패키징 안에는 P 곱하기 세타 JA만큼 온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칩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패키징하고 칩 사이에 또 저항이 있어요. 여기에 P만큼. 여기에 온도가 이만큼 올라오고 온도가 이만큼 올라와서 칩 자체는 이 온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션 온도가 리콰이먼트가 100도씨 이하라야 돼요. 100도가 넘어가면 멜펑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모할 수 있는 전력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00-에 55 나누기 세타 J P 더하기 세타 PA보다 파워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두 개 다 하면 5 정도 나오죠. 1도고 4도니까 이게 디그리 퍼 와트입니다. 1와트 소모할 때 4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얘는 1와트 소모할 때 1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45에 5니까 9와트 정도 되네요. 그죠? 맥시멈이 9와트 이하라 파워가. 그래서 열 해석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음. 여기 전력 공급하는 파워 레일들이 만족해야 될 조건들을 여기 적어놨어요. 이게 전력 공급하는 망인데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뭐 전봇대랑 비슷한 걸 칩에서 이렇게 파워 레일을 깔아줘야 돼요. 파워 레일을 깔았을 때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패드에서부터 트랜지스터까지 공급이 돼야 되죠. 그죠? 또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전력을 중간중간에 싸서 쓰기 때문에 플럭추에이션이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작으면서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그리고 에버리지 파워도 필요하지만 픽 파워, 순간적으로 전력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턴 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밖에서 배터리로 전압을 가하면 들어간 전류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KCL을 만족하죠. 들어간 건 나오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회로 설계할 때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라운드를 생각 안 하고 라인만 연결해서 신호만 넘겨주려는데 실제로는 시그널 인테그리티의 키는 돌아오는 길이에요. 어떤 신호든지 어떤 신호가 신호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신호에 대응되는 기준선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때도 그렇지만 신호를 공급할 때도 나간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KCL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뿐 아니라 리턴되는 패스도 잘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 제가 뭔지 설명을 드렸었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은 DC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류를 흘리다 보면 전류 흐름 때문에 메탈이 끊어지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막으려면 어떤 방법을 쓴다 그랬죠? 슬라팅을 한다 그랬죠. 그죠? 슬롯을 팔면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셀프 히팅은 DC가 아니라 게이트 라인들, 그러니까 하이가 됐다, 로로 됐다, 업앤다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AC 전류죠, 그죠? 이건 열 때문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프 히팅은 RMS 전력이에요. RMS 전력 때문에 히팅이 생겨나는 건데요. 이건 선폭을 굵게 가져가거나 혹은 전력 소모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셀프 히팅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메탈 굵기를 나타내요. 메탈을 선폭을 두껍게 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력 라인 공급할 때 칩 면적을 작게 차지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이 면적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레이아웃 하기 쉬워야 되고, 레이아웃 하기 제일 쉬운 거는 사실은 이런 망입니다. 그리드를 짜거든요. 파워레일 그리드를 짜서 만들면 제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그래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경우에는 크게 메쉬 그리드를 짜고 이 안쪽에 있는 칩들한테 공급할 때는 애드학으로 그때그때 맞는 패스를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 라인을 공급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서플라이가 실제로 공급되는 전압은 노미널 전압, 내가 공급한 전압에서 떨어진 전압, 떨어지는 이유는 전력 라인에서부터 공급받는 위치까지 오다 보면 전류로 인해서 전압 드랍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드랍이 보통은 VDD의 10% 이하가 돼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고 나면 그 전압이 칩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전력 라인을 잘 깔아도. 그렇게 하려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압 드랍이 생기는 걸 허용하는데 보통 한 10% 정도까지 허용을 합니다. 저항 때문에 드랍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인덕턴스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디지털 회로는 VDD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스위칭 회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이트가 이 스위치를 조정해서 여기가 하이가 되기도 하고 로우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VDD에서 그라운드로 숏처럼 동작을 하죠. 그죠? 순간적으로 스테이트가 바뀔 때, 로직 스테이트가 바뀔 때 VDD하고 그라운드 사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류들은 순간적으로 쭉 흐릅니다.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 미분치가 커집니다. 미분치가 커지게 되면 전압 드랍이 LDI of DT니까 이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압 드랍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전압들이 이런 신호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전압 범위들이 있고요.
그래서 파워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 여기가 칩 안쪽 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패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가 패키지 부분, 여기가 PCB 떴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전력 라인 쪽입니다. 전원이 저희들이 PCB가 있고요. 전원이 딱 들어오게 되면 전원을 맨 먼저 레귤레이터를 거칩니다. 레귤레이터를 거치고 나면 큰 캡을 여기다 달아요. 여기다 다는 게 벌크 캡인데요. 보통 탄탈이나 일렉트리티, 전해 컨덴서나 탄탈 캡을 가지고 여기다 답니다. 여기 다는 것들이 대부분 10마이크로에서 100마이크로 사이, 100마이크로 이 정도 큰 걸 답니다. 이건 어디 다는지는 중요하진 않는데 대부분 다 레귤레이터 바로 뒷단에 답니다. 들어온 전원을 레귤레이션 한 다음에 바로 안정화 시켜줍니다. 여기 들어오는 게 여기고요. 그리고 PCB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PCB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달려있는 부분, 이게 보통 세라믹 캡을 다는데 칩이 이렇게 있으면 전원 들어가는 자리 여기에 가까이에 캡을 하나 달아줍니다. 여기 다는 것들은 대부분 100나노에서 100나노페럿에서 작게는 100피코페럿 정도까지 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라믹 캡은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칩 전력 라인에 가장 가까이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 프리퀀시 잡음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패키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칩 코어가 있고요. 패키징 라인들이 이렇게 와서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딩이 되어 있는데 이 패키지 플라스틱 쪽에서 붙어 있는 여기는 패키지 내부에 있는 기생 성분들입니다. 여기 내부의 와이어들 사이에 있는 저항이라든지 인덕턴스, 캐파시터 성분들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패드 부분, 여기 패드하고 이 와이어, 본딩 와이어 같은 것들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델이고요. 칩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런 그 파워캡이라고 하는데요. 파워캡 같은 걸 달아 놓습니다. 파워캡은 보통은 이제 NMOS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요. NMOS를 이렇게 만들어요. 게이트 하고 소스, VDD, 바디 전부 다 그라운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전원 라인을 연결해요. 그럼 얘가 캐패시터 역할을 하거든요. 게이트 캐패시터 가지고 보통 여기 들어있는 캐패시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렇게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실제 내부 코어에서 쓸 수 있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생겨있는 파워캡은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저희들이 이렇게 칩을 이렇게 뜨면 뭐 데이터 패스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패스에 쓰고 있는 전원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달기도 하고 양쪽에 달기도 하고 이런 내부에다가 이런 캡들을 많이 달아요. 근데 트랜지스터라서 그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저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전력 라인이 이게 없으면 여기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얘가 있으면 여기 비축했던 차지를 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음들을 칩 내부에서 안정적인 전원을 가하고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캐패시터를 쓰는데 그걸 다 통틀어서 그냥 그 바이패스 캡이라고 봐도 됩니다. 전원을 안정화시켜주는. 근데 캐패시터를 어떤 캐패시터인지 간에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시리즈 저항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 값이 있고요. 이게 기생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캐패시터는 임피던스가 J-오메가-C분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임피던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건 캐패시터입니다. 근데 캡이 이렇게 모델이 되면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높으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덕턴스 성분이 커지죠. 그죠?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작아서 얘가 도미넌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주파수가 커지면 얘는 안 보이고 이제 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올라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건 이제 캐패시터가 인덕터로 보이기 시작하는 주파수입니다. 그게 변환되는 공진 주파수. 여기를 저희들이 셀프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캐패시터든 인덕터든 항상 셀프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계를 보통 셀프 레조넌스의 40% 정도를 맥시멈 주파수로 보통 씁니다. 캐패시터로 쓰려면. 그래서 캡이 이렇게 캐패시터로 동작하다가 일정 주파수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캐패시터가 아닌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주파수 영역에서는 캐패시터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인덕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잡음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캐패시터를 셀프 레조넌스가 다양한 캐패시터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큰 캐패시터일수록 셀프 레조넌스가 낮아요. 여기가 뭐 100마이크로페럿짜리를 썼다. 그러면 셀프 레조넌스가 있어서 이것만 썼을 때는 이 다음부터는 다 인덕터로 보여요. 근데 그 뒤쪽에 우리가 100나노페럿을 썼다. 그러면 얘는 셀프 레조넌스가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보면 션트로 붙이거든요.
이게 100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붙이고요. 이게 100 나노페럿. 스키매틱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끝에 또 100 피코페럿 이렇게 적으면 이게 한 100 피코페럿 정도 돼요. 그러면 셀프 레지던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 쓰게 되면 얘가 병렬로 붙어 있으니까 제일 임피던스가 낮은 게 임피던스를 결정을 하죠. 그죠? 이 뒤에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죠.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저는 레인저가 여기다 그러면 이 뒤에 올라가는 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것들은 아무데나 달아도 돼요. 보통 레귤레이터 근처에 달아요. 근데 이제 이런 캐파시터들은 셀프 레지던스 프리퀀시가 낮아서 그것만 달게 되면 바이패스가 잘 안 돼요. 전원이 안정이 잘 안 됩니다. 전원 라인은 AC 그라운드로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AC 그라운드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캡, 세라믹 캡 같은 걸 가지고 이런 그 바이패스를 잡아주는데 문제는 이 와이어 길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칩 근처에서 달아야지 이런 와이어 때문에 생겨나는 인덕턴스가 있으면 LDI/DT에 전압 잡음이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인덕터는 와이어 길이에 비례합니다. 와이어가 길면 길수록 인덕턴스가 큽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얘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이패싱이 제대로 돼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인풋, 아웃풋 패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아웃 패드는 저희들이 아웃풋 패드 프레임 깔아봤었죠. 그죠? 패드 프레임 깔아봤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구조들을 한번 봤었죠. 근데 마지막 과제를 안 낸 분들이 좀 있던데. 잠깐만요. 오케이. 아이오 패드.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야. 이건 아이오 패드인데 아이오 패드 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이 출력 핀입니다. 여기가 입력 핀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메탈 툴을 안 보이게 해놓죠. 메탈 툴을 없애버리고 보면 여기가 아웃풋 버퍼입니다. 아웃풋 버퍼. 여기가 인풋 버퍼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쓸 때는 여기 트랜지스터를 버퍼들을 이용해서 인풋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아웃풋을 받을 때는 여기서 받아서 여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키매틱을 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웃풋 버퍼거든요. 이 두 개 트랜지스터가 꽤 커요. 보시면 400, 200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여기에 패드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출력으로 씁니다.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입력을 냅니다. 그걸 이네이블 시킬지 디세이블 시킬지는 이 핀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그죠?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는 이 핀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가 하는 역할이 출력으로 나갈 때 버퍼 역할도 하고요. 이 두 개가 보통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다르게 ESD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지금은 얘가 ESD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ESD가 워킹하는지 보이나요? 여기에? 여기가 출력 핀입니다. 여기에 메탈 2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메탈 2를 보이면 이 부분에 메탈 2가 보이죠? 와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출력 핀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소스하고 여기 소스 드레인이 면적이 꽤 큽니다. 그래서 걔가 ESD 역할을 합니다. ESD는 여기 ESD는 조금 이따가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패드를 만들 때 지금 저희들은 IO 셀이 여기에 있고 패드가 여기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패드를 많이 깔 수 있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코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죠. 코어 면적이 줄어드는데 반대로 이렇게 만들면 IO 셀을 여기다 붙이고 패드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 코어 면적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이제 이건 저희들이 패드가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코어 면적을 크게 가져갈 건지를 따라서
이제 패드 리미티드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코어 리미티드인 경우에는 코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드 배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패드 아웃풋 버퍼를 달아서 출력으로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입력은 입력 버퍼가 들어오는데 인풋은 저희들은 그냥 버퍼를 썼는데 얘가 레벨 시프트를 써야 될 때 어떤 경우냐면 코어는 1.2V를 쓰는데 출력 쪽은 3.3V 로직을 써요. 그러면 로직 컨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여기는 3.3 로직을 쓰고요. 여기 1.2V를 쓰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커플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VDD까지 신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시프트 할 때 사용하는 크로스 커플드 로직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 놓으면 이런 히스테리시스가 있어요. 입력이 커질 때는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입력이 줄어들 때는 여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놓죠? 이게 히스테리시스가 있으면 제로 크로싱을 할 때 이게 이제 로직이 컨버전을 할 때 우리가 로직 트레시홀드가 여기다고 하면 이게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출렁거리면 얘가 지터 같은 게 타죠. 근데 우리가 하이일 때하고 로일 때 두 개를 갈라 놓으면 이렇게 타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로에서 하이로 갈 때는 여기 트랜지션을 해요. 여기서 트랜지션을 해요. 로에서 입력이 증가할 때는 여기서 트랜지션을 하고요. 내려올 때는 이때 트랜지션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과 높은 레벨 두 개의 트레시홀드를 따로 두게 되면 이 잡음이 탔을 때 이런 제로 크로싱 지점에서 이렇게 잡음이 탔을 때 이렇게 업 앤 다운 하는 것들을 없애줍니다. 지터 같은 것들을. 그리고 ESD 프로텍션은 여기에 보시면 얘가 ESD 프로텍션 하는 거거든요. 여기 패드에 차지가 쌓일 수가 있어요. 플러스 차지가 쌓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쌓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 차지가 쌓이면 이게 차지 나누기 패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 나누면 얘가 걸리는 전압이죠. 근데 패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턴스들이 보통 100펨토페럿 이 정도 됩니다. 100펨토면 10에 마이너스 14승 정도 되죠. 캐패시턴스가. 그래서 차지가 이게 보통은 10에 마이너스 14승 오도를 가지니까 13승 오도죠. 100펨토면 13승 오도 정도 되는데요. 차지가 조금만 쌓여도 이게 쉽게 전압이 올라옵니다. 수십 볼트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전압이 VDD보다 커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디스차징을 합니다. 포지티브 차지일 때는. 네거티브 차지일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20V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다이오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차징을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VDD와 그라운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다이오드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게 출력 핀이죠, 그죠? 얘가 그 ESD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ESD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NMOS가 있고요. NMOS에 큰 NMOS가 있어요. NMOS가 있으면 N 있고요. PMOS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PMOS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여기 위에가 PMOS고요. 아래가 NMOS인데 여기가 NMOS고요. 여기가 PMOS입니다. 이게 P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여기는 VDD에 붙어 있어요. 여기는 바디가 그라운드에 붙어 있죠. 여기는 그라운드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P타입이죠. 얘가 N타입이고요. 헷갈리게 될게요. 여기가 P 서브스트레이트고요. 여기가 N 서브스트레이트. 얘가 VDD에 붙어 있고요. 얘가 P타입이에요. 얘가 N타입이고 여기 P타입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라운드에서 다이오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패드입니다. 그래서 패드에서 위쪽으로 P, N 다이오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 클램프가 보이나요?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있는 드레인과 여기에 있는 드레인이 여기에 캐패시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안에 웰 자체가 VDD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VDD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가 P타입 소스가 PN 다이오드 역할을 하고 여기는 N이 있고 바디가 그라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P타입이 그라운드에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ESD 프로텍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ESD 프로텍션을 하려면 전압이 워낙 세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아주 커야 됩니다. 아주 큰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ESD 프로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놓은 것들인데요. 여기는 그라운드하고 여기도 위에가 PMOS고 밑에가 NMOS인데요. 위에 PMOS 바디 쪽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여기는 NMOS 바디를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패드로 연결이 되거든요. 얘가 이제 패드로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면 얘가 N타입이 되고
여기가 P 타입이 되고, 여기 중간이, 여기는 N 채널, 여기는 P 채널,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를 이렇게 백투백으로 묶어서 ESD 프로텍션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 버퍼인 경우에는 그 대개의 경우 셀 자체가 뭐 IO 셀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패드 쪽에 이제 그 프로텍션 하는 회로가 붙어 있으면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ESD만 달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ESD를 달아도 이제 로우 프리퀀시 쪽은 괜찮은데 하이 프리퀀시 쪽은 ESD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ESD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안쪽 코어 사이즈를, 코어 디바이스의 크기를 좀 키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내용들이 IO 셀을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위쪽은 전력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열 해석하는 방법, 이 정도가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